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인 건요.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우리 경제의 약한 곳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보통 이런 얘기부터 나오죠. 여행비 오른다. 직구 비싸진다. 유가 오른다. 맞습니다. 그런데 1,500원 근처에서 진짜 무서운 건 생활비가 아니라 신뢰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시장의 반응이에요. 오늘은 한 문장만 먼저 던져놓고 갈게요. 돈을 풀었는데 금리가 같이 뛰는 순간 시장은 그걸 경기 부양이 아니라 위기 방어로 읽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환율 불안이 물가를 다시 밀어올릴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환율이 1,470원대에 오래 머물면 물가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예민한지 그 배경부터 깔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잡고 시작할게요. 원화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실질 실효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돈이 다른 나라 돈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교역 상대국 전체를 묶어서 보는 체력 점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표가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구간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이죠. 환율만 오른 게 아니라 원화의 체감, 체력이 꺾였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걸 아주 생활형으로 바꿔볼게요. 10,000원 한 장을 들고 해외에 나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전엔 10,000원으로 7달러대가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이면 6달러대가 됩니다. 같은 10,000원인데 해외에서 쓸 수 있는 힘이 줄어든 거죠. 개인 입장에선 억울한데 투자자 입장에선 더 냉정합니다. 한국 자산을 샀는데 원화가 약해지면 자산 가격이 제자리여도 달러 기준으론 손실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떤 심리가 생기냐? 좋은 가격에 들어왔던 사람도 일단 빠져나가려는 유혹이 커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면 시장 금리는 내려가는 쪽이 교과서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가격인 금리가 떨어진다. 그런데 요즘의 불안 국면에서는 그 공식이 자주 비틀립니다. 시장이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급하게 막는구나라고 읽어버릴 때가 있어요. 응급실 비유가 딱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리는 행위지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먼저 환자의 위중함을 떠올리죠. 유동성 공급도 똑같아요. 평소에 하던 정상적 관리가 아니라 평소보다 훨씬 큰 규모가 갑자기 나오면 시장은 신호를 해석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단기 유동성 공급 수단 중 하나인 RP 매입이 특정 시기에 매우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약 47.6조 원 규모가 매입됐고, 과거 코로나 시기 연간 매입 규모를 넘어섰다는 비교도 나왔죠. 이런 숫자가 시장에 던져지는 순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풀었다라는 말이 항상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미래로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 돈풀기와 과거의 빚이 지금 당장 터지는 걸 막기 위해 시간을 사는 돈풀기는 체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한국은행이 지금 시간을 사는 쪽에 더 가까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변수가 얽혀 있지만 시장이 제일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부동산과 연결된 금융고리입니다. 특히 부동산 PF라는 단어가 계속 튀어나오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파트든 물류센터든 개발 사업을 할 때 미래의 분양 대금이나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평소엔 잘 굴러갑니다. 분양이 되면 갚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분양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 심리가 식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현금이 들어오는 속도가 늦어지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야 합니다. 이때부터 프로젝트는 멈칫하고 금융사는 불안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PF의 위험, 노출 규모가 200조 원 수준으로 거론된 분석도 있었습니다. 특히 만기가 특정 시기에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면 시장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은 곧 프리미엄이 되고 프리미엄은 곧 금리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면 당장 숨통은 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동시에 이게 근본 해결이 아니라 연장전이구나라고 해석하면 기대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돈을 풀었는데도 금리가 왜 안 내려가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돈은 늘었는데
사람들의 불안이 더 빨리 늘어버린 겁니다.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도 이 심리를 증폭시킵니다. 원화가 약해지는 국면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줄이거나 위험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면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이 다시 부동산과 금융으로 돌아갑니다. 악순환이죠. 게다가 최근의 원화 약세는 달러를 사려는 국내 수요가 크게 언급됩니다. 연기금, 개인, 기업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 달러 수요가 생기고 그 달러 수요가 현물 시장에 압력을 줍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을 외치면서도 이 흐름을 아주 예민하게 보는 이유예요. 실제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외환 스왑 협정을 연장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집행할 때 시장에서 달러를 한꺼번에 사면 환율이 출렁일 수 있으니 특정 장치로 수요를 완화해보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원화 약세가 16년 만에 저점 근처라는 설명과 함께 나왔던 내용이죠. 이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환율이 불안하다는 건 단순히 숫자 게임이 아니라 달러의 수급이 빠듯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수출하면 되잖아요.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에 유리한 거 아니에요. 과거엔 그 공식이 꽤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공식이 예전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한국은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수출하는 구조가 큽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 경쟁력도 생기지만 동시에 수입 원가도 올라갑니다. 수출이 늘어도 이익이 예전처럼 쌓이지 않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 보호무역, 관세라는 변수가 붙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2025년에 미국이 이른바 상호관세 성격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도 25%의 관세율이 언급된 흐름이 있었고 그 과정의 협상과 일정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한미 간 대규모 투자 패키지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가 거론됐고 연간 집행 규모가 환율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같이 제기됐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시장은 앞으로 달러가 더 나갈 수 있겠네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 상승이 곧 수출 호재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달러가 들어오는 경로와 나가는 경로가 동시에 요동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나오죠. 제2의 IMF.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97년과 똑같은 방식의 외환위기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외환 시스템도 다르고 외환 보유액의 규모와 정책 도구도 다르고 금융기관의 규제 환경도 다르니까요. 다만 느낌이 닮았다는 말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한 가지로 오지 않거든요.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불안하고 특정 산업의 부실이 시장을 흔들고 그걸 막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순간 그 조합이 사람들 기억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변수에 불을 붙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짧은 시간 안에 해제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뒤로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국제적으로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경제의 펀더멘털과 별개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키우는 재료가 되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를 키우자는 게 아닙니다. 공포는 늘 과장되기 쉬워요. 대신 우리가 봐야 할 건 구조입니다. 지금 구조의 핵심은 이거예요.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새로운 투자로 흘러가서 생산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구멍을 막는 데 먼저 쓰이는 구조가 길어질수록 통화의 체감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투자를 늘리기보다 이자부터 계산하게 되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줄이려고 움츠립니다. 그러면 경기는 더 식습니다. 경기가 식으면 부동산과 PF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때 정책이 더 세게 들어가면 환율은 또 민감해집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주 간단한 장면으로 그려볼게요. 지방의 한 신도시, 상가 분양이 한창이던 곳이라고 해볼게요. 분양 때는 모델하우스에 사람이 줄을 섰고 금융사는 분양률만 나오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올라가고 입주가 지연되고 공실이 늘어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죠. 공사 현장엔 자재가 쌓여 있는데 크레인이 멈춰요. 주말인데도 견본주택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건설사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사업에 돈을 댄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그 뒤에 붙은 각종 보증과 유동화 상품까지 같이 긴장합니다. 누군가 한 군데에서 미끄러지면 도미노가 어디까지 가나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건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방화선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방화선이 너무 커 보이면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 더 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댓글창을 보면 이런 말들이 같이 올라와요. 환율이 1500이면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는 지나가겠지, 과장하지 말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IMF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공포팔이 같다라는 반응도 분명히 있어요. 반대로 나는 이미 체감한다. 장 보러 가면 다 오른다라는 말도 나오죠. 제가 여기서 하나만 짚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람들이 환율 숫자에 감정이 크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경제에서 신뢰는 가장 비싼 자산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환율 1500원 선이 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왜 달러가 이렇게 귀해졌느냐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임시 조치를 내놓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준비금 제도와 관련된 조치를 손보고 달러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설명됐죠. 이런 조치가 나온다는 건 당국이 시장의 수급 문제를 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은행은 원화 약세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환율을 잡으려고 개입하면 외환 보유액이 줄 수 있고, 개입을 안 하면 물가가 흔들릴 수 있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더 부담스럽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정책이 사방으로 당겨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은행이 왜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묻고, 그 질문은 결국 어디가 약하길래로 이어집니다. 그 약한 고리 중 하나로 PF가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잘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에 묶여 있다는 구조요. 이 비중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소비 심리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최근 한국 가계의 자산 구성에 대한 보도에서도 비금융 자산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흔들리면 단지 몇몇 기업이 힘든 게 아니라 소비가 얼고 그 소비 둔화가 다시 기업 실적을 흔들고 그게 다시 금융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죠? 저는 오늘 투자 추천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환율과 금리 변동이 커질 때 일반인이 흔히 놓치는 세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이건 정답이 아니라 점검표에 가깝습니다. 하나는 내 자산이 한 통화에만 쏠려 있는지 보는 겁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원화 약세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죠. 반대로 달러만 들고 있으면 국내 생활비와 소득 구조에 또 다른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쏠림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빚의 형태입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큰 분들은 금리의 작은 움직임이 월 지출을 바로 흔들 수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가 같이 출렁이면 기업도 가게도 방어력이 떨어져요. 이때는 공격보다 체력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내리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매달 들어오고 매달 나가는 돈의 균형이 심리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가격 변동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나라가 망하느냐는 극단적 질문입니다. 더 현실적인 질문은 내 생활이 몇 년짜리 충격을 버틸 수 있느냐예요. 경제 위기에서 개인이 다치는 방식은 국가 부도보다 훨씬 일상적입니다. 월급의 실질 가치가 줄고 이자 부담이 늘고 물가가 올라가고 기회가 줄어드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환율 1,500원은 공포의 마지노선이라기보다 우리 경제가 어떤 구조로 달러를 벌고 어떤 구조로 달러를 내보내는지, 그리고 어떤 고리를 막기 위해 돈이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시험지에 가깝습니다. 이 시험지에서 우리가 특히 봐야 할 줄은 두 줄입니다. 달러 수급이 왜 타이트해졌는지,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 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위기 방어로 해석되는지. 이 두 줄이 이어져 있으면 환율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최근의 환율 흐름이 잠깐의 출렁임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구조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